경로당 할머니들에게 코인 사기치며 미친년아. 무릎 꿇어 쌍욕을 박던 조폭들, 알고 보니 그 할머니의 막내딸이 707 특전사 괴물인 줄 모르고 깝치다 전부 뼈와 살이 분리된 이야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빌라와 오래된 주택들이 정겹게 어우러진 동네 한가운데에 자리한 늘봄 경로당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쉼터였다. 볕이 잘 드는 넓은 창 너머로는 작은 화단이 보였고 그곳에는 계절마다 소박한 꽃들이 피고 졌다. 경로당 내부는 언제나 구수한 보리차 냄새와 어르신들의 나직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고 한쪽 구석에서는 몇몇 할아버지들이 훈수를 두어가며 신중하게 장기야를 옮겼다. 평화롭고 단조로운 그러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상이 흐르는 공간이었다. 경로당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진수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장기판을 지켜보다가 맞은편에 앉은 총무 김영애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김 총무 오늘따라 유난히 어깨가 쑤시는구먼. 비가 오려나. 회장님도 그러세요? 저도 무릎이 시큰거리는 게 영 심상치가 않네요. 이놈의 몸뚱어리는 기상청보다 정확하다니까요. 김영희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늘봄 경로당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는 총무이자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꼼꼼한 성격과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경로당 살림은 언제나 빈틈없이 돌아갔다.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막내딸이 하나 있었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몸놀림이 날래고 똑 부러졌던 딸은 지금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다. 부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 늘 바쁘다는 것 외에는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그저 제 한 몸 잘 건사하며 나라의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자랑이었다. 바로 그때 경로당의 낡은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낯선 그림자 2개가 안으로 들어섰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그를 보좌하는 듯한 젊은 남자였다. 번쩍이는 구두와 몸에 딱 맞는 양복 그리고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는 이곳 경로당의 소박한 분위기와는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았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래행복재단에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황철민 부장이라고 소개한 중년 남성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경로당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젊은 남자는 재빨리 가방을 받아들고는 그 안에서 각종 홍보물과 음료수 상자를 꺼내 어르신들 앞에 정성껏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걸 다. 우리는 괜찮으니 도로 가져가요. 이진수 회장이 경계심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황 부장은 사람 좋은 미소를 거두지 않고 손사래를 쳤다. 에이, 회장님. 저희가 어르신들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라 발전에 평생을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저희가 작은 정성이라도 표하고 또 아주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한 것입니다. 그의 능숙한 말솜씨에 몇몇 어르신들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하고 자식들을 키워낸 어르신들에게 헌신과 보답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좋은 정보라니 그게 대체 무엇이오? 한쪽에서 화투를 치던 할머니 한 분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황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어르신들 혹시 금빛 코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새로운 형태의 자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께만 특별히 이 금빛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든든한 미래이자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황금 열쇠입니다. 황 부장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갈고리는 평화로운 경로당의 일상에 깊고 어두운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영의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말없이 음료수를 따르는 젊은 남자의 교활한 눈빛과 황 부장의 번지르르한 입술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평온했던 늘봄 경로당에 검은 독이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황철민 부장의 현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경로당 벽에 커다란 차트를 붙이고는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을 섞어가며 금빛 코인의 장밋빛 미래를 설파했다. 블록체인, 탈중앙화 금융, 디지털 금과 같은 단어들이 의미도 모른 채 어르신들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말들이 아니었다. 황 부장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하나, 엄청난 수익률이었다. 어르신들 잘 보십시오. 지금 단돈 100만 원을 투자하시면 한 달 뒤에는 200만 원이 되고 석 달 뒤에는 1000만 원이 되는 기적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나 붙습니까? 1년을 꼬박 넣어둬도 손에 쥐는 건 찻값도 안 되는 푼돈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감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폐지를 줍는 이웃의 모습, 병원비 걱정에 앓는 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친구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10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는 흐릿했던 욕망의 선명한 색깔을 입혔다. 그게 정말로 그렇게 돈이 불어난단 말이오? 평소 신중하기로 소문난 박씨 할아버지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황 부장과 함께 온 젊은 남자 김 실장이라 불린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할아버지에게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함께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불어난 잔고가 표시되어 있었다. 물론 그것은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화면이었다. 그럼요, 할아버님. 보세요. 이건 제 계좌입니다. 저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살 돈을 벌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렇게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저희만 부자 되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재단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나라의 기틀을 닦으신 어르신들부터 부자로 만들어드리라는 특명을 내리신 겁니다. 김 실장은 순박한 청년처럼 미소 지으며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눈을 맞췄다.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태연해서 의심의 싹을 틔우려던 마음마저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몇몇 어르신들은 이미 완전히 설득당한 듯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진수 회장과 김영애 총무는 여전히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하필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찾아왔소? 방송에 내보내고 젊은 사람들한테 먼저 기회를 줘야지. 이진수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황 부장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바로 노련하게 표정을 바꾸었다. 회장님 역시 예리하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확실한 정보가 젊은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도 나도 덤벼들어서 금세 판이 흐려지고 정작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께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위하는 마음에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이 귀한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듯한 변명이었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착각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김영희 할머니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 땀 흘리지 않은 대가는 허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어르신들 평생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입니다.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섣불리 넣었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자식들하고 상의라도 한번 해보고
바로 그때 황 부장의 온화했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할머님, 지금 저희의 순수한 뜻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어르신들 돈 몇 푼 탐내서 이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좋은 기회를 드려도 이렇게 받아들이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협박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어르신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쩔 줄 몰라 서로 눈치만 살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김영의 할머니가 무언가 말을 더 하려던 순간 김 실장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가입 신청서와 펜을 내밀었다. 총무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입하시면 다른 분들도 마음 편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계좌번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권유가 아니었다. 덫을 향해 등을 떠미는 거절할 수 없는 압박이었다. 김영희 할머니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에게 내밀어진 신청서를 바라보았다. 교묘하게 설계된 덫이 마침내 그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경로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였다. 삐걱 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단정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통이 여러 개 담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꾸미지 않은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곧게 편 허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엄마, 나왔어. 여성의 목소리에 김영희 할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바로 그녀의 자랑스러운 막내딸 이서연이었다. 어머, 서연아. 오늘 휴가라고 했었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 부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엄마 얼굴도 보고 반찬도 좀 챙겨드리려고. 아빠도 계시네. 이서연은 아버지인 이한성 할아버지에게도 눈인사를 건네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곧바로 경로당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잔뜩 굳어있는 어머니의 표정, 불안하게 떨고 있는 어르신들의 눈빛, 그리고 이질적인 두 남자. 그녀의 비상한 머리는 순식간에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했다. 황철민 부장은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잘 훈련된 군인의 날카로운 관찰력과는 다른 먹잇감을 가늠하는 듯한 음흉한 시선이었다. 아, 따님이신가 봅니다. 미인이시네요. 저희는 미래행복재단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르신들 노후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었지요. 황 부장은 다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서연에게도 홍보물 하나를 건넸다. 서연은 반찬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자연스럽게 홍보물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이 재빠르게 내용을 훑었다. 허황된 수익률, 실체 없는 유령 회사 주소, 그리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는 작은 글씨들. 모든 것이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었다. 금빛 코인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좋은 건가 봐요. 저희 엄마도 가입하시는 거예요? 서연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물으며 김영희 할머니 옆에 섰다. 그녀의 등장은 김영희 할머니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아니야, 서연아. 엄마는 안 할란다. 김영희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하자 김 실장의 얼굴이 와락 구겨졌다. 아니, 총무님. 다 된 밥에 재 뿌리시면 어떡합니까? 따님이 뭘 안다고 이러세요? 김 실장이 언성을 높이며 김영희 할머니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서연이 실수인 척 그 앞을 지나가며 그의 손목과 어깨 사이를 슬쩍 스쳤다. 어머, 죄송합니다. 길이 좁아서. 악. 김 실장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팔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그의 팔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한 통증과 함께 힘이 쭉 빠져버렸다.
서연은 그저 가볍게 스쳤을 뿐이었지만 그녀는 정확하게 상대의 신경다발이 모인 급소를 눌렀다. 707 특임단에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 익힌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기술이었다. 아니, 이 계집애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상황을 지켜보던 황 부장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태연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네,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뿐인데 많이 아프세요? 어디 병원이라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순진무구한 표정 연기에 황 부장과 김 실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우연한 사고인지 의도적인 공격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 가녀려 보이는 여자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쓰러진 김 실장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오직 김 실장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남의 어머니 몸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팔이 아니라 목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딸의 그것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꿰뚫어보는 잘 벼려진 칼날 같은 특수부대원의 눈빛이었다. 늘봄 경로당의 평온을 깨트린 균열 앞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방패가 나타난 순간이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김 실장이 팔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사이 경로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어르신들은 놀라움과 통쾌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서연과 조폭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경로당을 가득 채웠던 공포와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팽팽한 긴장감과 기묘한 기대감이 들어찼다. 황철민 부장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사기꾼이었다. 그는 순간의 당혹스러움을 빠르게 수습하고 상황을 다시 장악하려 애썼다. 그는 김 실장을 일으켜 세우며 서연을 향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린 아가씨가 힘이 장사구먼. 우리 김 실장이 워낙 심성이 착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이거 엄연한 폭행이야. 사과 똑바로 하지. 서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황 부장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상냥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폭행이라뇨. 저는 그저 어머니께 가려던 것뿐인데요. 그리고 사과는 그쪽 분이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 팔을 잡으려고 하셨잖아요.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 몸에 손 떼는 거, 그것도 폭행 아닌가요? 그녀는 단순한 힘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 뛰어난 신체 능력만큼이나 비상한 머리는 이미 상황의 본질과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황 부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 상황을 힘으로 제압하자니 실수로 위장한 그녀의 괴력이 마음에 걸렸고 말로 구슬리자니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 금빛 코인이라는 거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서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진한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홍보물을 흔들어 보였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에 황 부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저 계집애도 결국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속물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주도권을 잡을 기회였다. 그럼 아가씨,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지. 아가씨처럼 젊고 똑똑한 사람이 시작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어. 내가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발행 주체도 불분명하고 사업 계획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그냥 믿으라는 말뿐인데 뭘 보고 믿어야 하는 거죠? 재단법인이라고 하셨는데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 같은 기본적인 서류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서연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홍보물의 가장 허술한 구석들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어르신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그래서 그냥 지나쳤던 문제점들이었다. 황 부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건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나 보는 서류고 일반인들은 그냥 수익률만 보면 되는 거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져. 머리 아프게. 이상하네요. 자기 돈을 투자하는데 당연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보여주실 수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예를 들면 그런 서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서연의 말은 황 부장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교묘하게 파고드는 질문에 더 이상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그는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아, 이 시발년이 진짜 보자 하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어른들이 하는 일에 끼어들어서 판을 깨고 지랄이야.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이 경로당 안에 울려 퍼졌다. 어르신들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온화한 사업가 행세를 하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추악하고 폭력적인 언어였다. 너 같은 년들은 좀 쳐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멀쩡하게 생겨서는 하는 짓은 꼭. 황 부장이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서연의 어머니, 김영희 할머니가 딸을 보호하려는 듯 그 앞을 가로막았다. 이 사람아, 지금 내 딸한테 무슨 막말을 하는 거야? 당장 그 더러운 입 닥치지 못해. 어머니, 비켜 계세요. 서연은 조용히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뒤로 물러서게 했다. 그리고는 황 부장을 향해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말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장난기 어린 호기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냉혹한 경고만이 담겨 있었다.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귀가 잘 안 좋아서요. 뭐? 이 미친년이 끝까지. 황 부장이 욕설과 함께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 서연의 몸이 움직였다. 아니, 움직였다고 느끼기도 전에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다. 서연은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황 부장의 주먹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팔꿈치 안쪽 관절을 손날로 가볍게 쳤다. 끄악! 황 부장은 비명과 함께 바닥을 굴렀다. 팔 전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마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다. 서연은 그저 서 있을 뿐이었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탐색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일방적인 참교육의 시간이었다. 황철민 부장이 고통스럽게 바닥을 나뒹구는 모습을 본 김 실장과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조폭 2명이 욕설을 뱉으며 경로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하나같이 험상궂은 인상에 위협적인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개 같은 년이 감히 우리 형님을. 내년 오늘 여기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그들은 서연을 둘러싸며 동시에 덤벼들었다. 일반인이라면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상황. 하지만 서연의 눈은 침착하게 그들의 움직임을 좇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수천 번의 실전 훈련으로 다져진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달려드는 놈의 공격 궤도, 다음 놈의 예상 위치,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제압 순서. 첫 번째 조폭이 휘두른 주먹을 서연은 고개를 까딱하는 것만으로 가볍게 피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그의 팔을 잡아채 자신의 등 뒤로 넘겨버렸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다. 조폭은 자신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날아가 장기판 위로 처박혔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장기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두 번째 조폭이 발길질을 해왔다. 서연은 몸을 낮추며 그의 다리를 팔로 감아챘다. 그리고는 그대로 들어올려 버렸다. 성인 남자를 깃털처럼 들어올린 그녀는 그를 방패 삼아 세 번째 조폭에게 던져버렸다. 두 명의 조폭은 볼링핀처럼 부딪히며 함께 나뒹굴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어르신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저 가녀린 여성이 장정 3명을 장난감처럼 다루고 있었다. 이 괴물 같은 년, 너 대체 정체가 뭐야? 팔을 부여잡고 간신히 일어선 황 부장이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서연이 만만한 계집애로 보이지 않았다.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 그 자체였다. 서연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운동화 소리가 경로당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황 부장 앞에 멈춰 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신분증을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선명한 독수리 마크와 함께 그녀의 이름과 계급이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소령 이서연. 707특임단.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을 것이다. 국가가 보유한 최정예 특수부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거친 살아있는 인간 병기들의 집단. 조폭 생활을 하며 어깨 너머로 군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 황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잘 들어. 너희들이 오늘 저지른 죄는 3가지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첫째, 국가의 근간이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한 죄. 둘째, 군인, 그것도 현역 장교인 나를 폭행하고 모욕한 죄. 그녀는 쓰러져 있는 조폭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훑어보았다. 그리고 셋째, 우리 엄마를 건드린 죄. 마지막 3번째가 내 놈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다. 말을 마친 서연의 몸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이번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황 부장의 멱살을 잡아채 그대로 벽에 처박았다. 그리고는 그의 양쪽 어깨와 무릎 관절을 순식간에 탈골시켰다.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황 부장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력화되었다. 서연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황 부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가면은 완벽하게 벗겨졌다. 평범한 딸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대한민국 최정예 군인의 진정한 모습이 마침내 그 압도적인 위용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황철민 부장의 처절한 비명은 경로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조폭들에게 신호탄이 되었다. 쾅! 낡은 경로당 문이 부서져라 걷어차이며 이전보다 훨씬 더 험악한 인상의 사내 5-6명이 쇠 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경로당 내부의 처참한 광경과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동료들을 보고는 이성을 잃었다. 어떤 새끼가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핏발 선 눈으로 소리쳤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방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이서연에게 꽂혔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건장한 산에 여럿을 쓰러뜨린 것이 고작 저 연약해 보이는 여자 하나라니. 저 년이야. 저 미친년이. 김 실장이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악을 썼다. 뭐야, 저 계집 하나한테 당한 거라고.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우두머리는 혀를 차며 야구방망이를 고쳐 잡았다. 그는 서연을 완전히 얕보고 있었다. 이전 놈들이 방심하다 당했을 뿐 자신들이 연장까지 들고 나선 이상 저 여자 하나쯤은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곱게 생겨서는 하는 짓이 아주 걸레 같구나. 내년은 오늘 여기서 아주 곱게는 못 죽는다. 팔다리 하나씩 부러뜨려서 평생 침상에 누워 살게 해줄게.
그의 저급한 도발에도 서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위치와 사용 가능한 지형지물을 빠르게 확인했다. 좁은 공간, 다수의 적, 그리고 무기까지. 분명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없이 훈련해왔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어르신들 모두 구석으로 가서 눈 감고 귀 막고 계세요. 절대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서연은 뒤에 있는 어르신들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 절대적인 안정감에 어르신들은 홀린 듯이 그녀의 말에 따라 벽 쪽으로 몸을 피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딸에 대한 걱정과 믿음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건방진년. 우두머리 조폭이 야구 방망이를 머리 위로 치켜들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옆으로 한 걸음 피하며 바로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그에게 던졌다. 갑작스러운 투척물에 조폭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서연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뒤였다. 그녀는 조폭이 방망이를 쥔 손목을 꺾어 올리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조폭의 손에서 방망이가 떨어졌다. 서연은 그 방망이를 공중에서 가로채 뒤따라오던 다른 조폭의 다리를 후려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서연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하나의 동작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마치 잘 짜인 군무와도 같았다.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조폭을 향해서는 방금 빼앗은 방망이로 그의 쇠 파이프를 쳐내고 그 반동을 이용해 방망이 끝으로 그의 턱을 올려쳤다. 경로당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조폭들의 고함과 비명, 기물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였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 있는 서연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쏟아지는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적을 무너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수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전술의 실행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2명의 조폭이 공포에 질려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재앙 그 자체였다. 도망가자.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둑판을 발로 걷어찼다. 바둑판은 팽이처럼 회전하며 날아가 도망치던 조폭의 뒤통수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폭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한 명. 그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손에 든 쇠 파이프를 딸랑거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공포에 질린 조폭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에서 쇠 파이프를 빼앗아 가볍게 구부려 버렸다. 단단한 쇠 파이프가 그녀의 손에서 엿가락처럼 휘는 모습을 본 조폭은 결국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기까지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서연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엉망이 된 경로당 중앙에 우뚝 섰다. 주변에는 10명이 넘는 조폭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절망적인 증오는 더 큰 절망이 되어 돌아왔을 뿐이었다. 고요함이 내려앉은 경로당.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마무리 짓는 일뿐이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요함을 찢어발기며 다가왔다. 굉음은 순식간에 경로당 앞을 가득 메웠고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경찰차가 급정거했다.
육중한 차량 문이 열리고 방탄조끼와 진압봉으로 무장한 경찰관들이 전술 대형을 갖추며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자들의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모두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올려. 당장. 현장에 가장 먼저 진입한 수사팀장 박진석 경위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순간 호흡을 멈췄다. 그의 10수년 경찰 생활 동안 마주했던 그 어떤 현장보다도 기이하고 압도적인 장면이었다. 10명이 좋게 넘어 보이는 건장한 사내들이 부러진 가구 파편과 뒤섞여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마치 강력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처참한 현장.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는 놀랍게도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듯한 젊은 여성 한 명이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와도 같아 방금 전 이곳에서 벌어졌을 혈투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박경희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는 본능적으로 가장 위험 가능성이 높은 변수, 즉 이서연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거기 당신, 무슨 짓을 한 건지 설명해. 당장 손 들지 않으면 발포한다. 팀장의 날 선 외침에 다른 경찰관들도 일제히 서연에게 총구를 돌렸다. 어르신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서연의 부모님은 딸의 앞을 막아서려는 듯 다급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그런 부모님을 손짓으로 만류하며 아주 천천히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듯 두 손을 들어 보였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소령 이서연입니다. 이들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사기 및 협박, 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입니다. 현역 군인인 저를 상대로 위협을 가했기에 군형법에 의거하여 제압 후 경찰에 인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명료했다. 하지만 박경희의 의심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혼자서 이 많은 사람을, 그것도 이런 일방적인 결과로, 혹시 약물에 취한 상태이거나 조현병 환자의 망상일 수도 있었다. 끔찍한 사건 현장에서는 언제나 상상 이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바로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황철민 부장이 연기의 대가처럼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입을 열었다. 저 여자 말이 거짓말입니다. 경찰 아저씨, 우리는 그냥 어르신들께 좋은 금융 상품을 소개하러 왔을 뿐인데. 저 여자가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다짜고짜 우리를 공격했어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증인입니다. 황 부장의 교활한 외침은 현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뒤바꾸었다. 그의 말은 상식의 범주에 더 가까웠다. 젊은 여자가 갑자기 광분하여 폭력을 휘둘렀다는 설명은 그녀 혼자서 조폭 10명을 때려 눕혔다는 비현실적인 주장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렸다. 쓰러져 있던 다른 조폭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요. 저 여자가 미쳤어요.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라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젊은 경찰관 하나가 박경희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팀장님, 아무래도 저 여성분부터 먼저 체포해서 진술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너무... 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현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를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가 서연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손짓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경찰 양반들. 경로당 회장 이진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으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경찰들을 가로막았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갑고 이성적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 모습은 마치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노련한 변호사와도 같았다. 이 늙은이의 귀는 어두워졌지만 세상의 더러운 소리까지 못 듣는 것은 아니오. 그리고 이 낡아빠진 기계는 당신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의 소리를 똑똑히 담아두었지.
박경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할아버지가 내민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를 통해 조금 전의 상황이 생생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황철민의 능숙하고 교활한 사기 설명이, 뒤이어 어르신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목소리가, 그리고 마침내 이서연을 향해 쏟아붓는 인간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추악하고 폭력적인 욕설이 경로당 안에 울려 퍼졌다. 아, 이 시발년이 진짜 보자 하니까. 너 같은 년들은 좀 쳐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팔다리 하나씩 부러뜨려서 평생 침상에 누워 살게 해줄게. 녹음된 내용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충격적이어서 현장에 있던 모든 경찰관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황철민과 조폭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들의 교활한 연기는 자신들이 뱉어낸 오만한 목소리 앞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것은 그 어떤 진술보다도 명백한, 빼도 박도 못할 심판의 목소리였다. 박경희는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듣고는 스마트폰을 이진수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이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경외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죄송합니다, 소령님. 저희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은 저희가 현행범으로 모두 체포하여 특수사기 및 폭행, 군인에 대한 협박죄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다. 경찰들은 더 이상 서연을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추가적인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대형을 갖추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는 황철민과 조폭들에게 차가운 쇠고랑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게 끝이 아니오. 김영의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기록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딸이 조폭들과 대치하며 시간을 버는 동안 그녀가 침착하게 경찰의 상황과 위치를 알린 신고 내용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용기가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조폭들은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서연을 향해 마지막 발악을 했다. 너 이개 같은 년. 내가 나가면 반드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내가 있던 곳은 사회지만 내가 있던 곳은 전쟁터다. 다시는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땐 경찰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심판하게 될 테니까. 그녀의 서늘한 음성에 조폭은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경찰차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경로당에는 마침내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드러난 진실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가족의 상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범죄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음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이서연은 묵묵히 부서진 의자 조각을 한쪽으로 치우고 엎질러진 보리차를 걸레로 닦아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태연하고 침착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알고 있었다. 저 단단한 강철 같은 모습 아래에 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감내해 왔는지를.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 이한성 할아버지였다. 평생을 무뚝뚝한 몫으로 살아온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지독히도 서툴렀다. 그는 딸의 어깨를 붙잡고 돌려 세웠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딸의 팔과 어깨, 등을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라도 찾아내려는 듯 그의 손길은 다급하고 절박했다. 그는 방금 전 딸이 괴물 같은 놈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순간을 떠올렸다. 야구 방망이가 쇠 파이프가 딸의 몸을 향하던 그 끔찍한 잔상. 만약 딸이 피하지 못했다면 저 가녀린 뼈가 부서졌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빠, 나 괜찮아. 다친 데 하나도 없어. 서연의 말에도 그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왜 너여야만 했느냐? 왜 하필 내 딸이 이런 험한 세상의 맨 앞줄에 서 있어야만 하냔 말이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다. 아비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과 무력감에서 터져나온 울부짖음이었다. 그는 언제나 딸이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딸이 자신을 대신해 싸워주기를 바란 적은 없었다. 차라리 늙고 병든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딸만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서연의 손등 위로 번졌다. 그 순간 서연의 어머니 김영희 할머니가 와락 딸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통곡 소리가 경로당 안에 울려 퍼졌다. 이 독한 거사, 이 바보 같은 거사. 엄마는 내가 그저 책상에 앉아서 서류나 정리하는 군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뭐야?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런 끔찍한 곳에 내 새끼를 보내놓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의 눈물에는 수만 가지 상상이 담겨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총을 들고 산을 헤맬 딸의 모습, 속에서 고된 훈련을 받으며 신음했을 딸의 모습, 그리고 오늘처럼 목숨을 걸고 누군가와 싸워야만 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을 상상하자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딸이 바쁘다, 훈련이다라고 말할 때마다 자신은 그저 고생한다며 무심하게 넘겼던 순간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어? 아프다고, 무섭다고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어리광 부릴 수도 있었잖아. 부모님의 눈물과 절규 앞에서 언제나 강철 같았던 서연의 눈시울이 마침내 붉어졌다. 그녀는 부모님을 번갈아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아빠, 엄마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그냥 두 분이 제가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만 생각해 주시길 바랐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꺼내놓았다.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어릴 적에 아빠가 공사장에서 다치셨는데도 돈 아깝다고 병원도 안 가시고 혼자 끙끙 앓으셨던 적이 있잖아요. 엄마는 시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힘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밤새 우셨던 적도 있고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다시는 내 소중한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아프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내가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서 아빠 엄마를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겠다고. 그녀의 눈에서도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군인 이서연이 아닌 딸 이서연의 눈물이었다. 제가 받는 훈련이 고되고 제 임무가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건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땀 흘리는 만큼 아빠, 엄마가 평화롭게 주무실 수 있다면, 제가 목숨을 거는 만큼 이 나라의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웃으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니 저를 너무 안쓰럽게만 보지 마세요. 저는 제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오늘 제 힘으로 두 분을 지킬 수 있어서 군인이 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딸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강철 갑옷 아래에 숨겨져 있던 뜨거운 눈물.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유대를 확인하는 성스러운 눈물이었다.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경로당의 다른 어르신들도 조용히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한바탕 눈물의 시간이 지나고 경로당에는 서먹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엉망이 된 공간과 무겁게 가라앉은 감정의 잔해들. 모두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이진수 회장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두어 번 바닥에 쿵쿵 내리치며 헛기침을 했다. 그 소리는 마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지휘관의 신호탄과도 같았다. 자자, 모두들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게요.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나쁜 놈들은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지. 이 어지러운 꼴을 좀 보시오. 여기가 경로당이지 난장판이오? 회장의 호통 섞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어르신들은 하나둘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찾아들었고 누군가는 젖은 걸레를 빨아왔다. 김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가장 먼저 구수한 보리차를 다시 끓이기 시작했다. 따뜻한 온기와 구수한 향기는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힘이 있었다. 아이고, 내가 저놈들 때문에 내 아까운 화투패를 다 잃어버렸네. 이거 찾아서 오늘 끝장 승부를 봐야 하는데. 최 씨 할머니의 너스레에 경로당 안에는 어색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웃음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차갑게 식었던 공간에 서서히 온기를 되찾아 주었다. 서연과 그녀의 부모님도 말없이 청소를 돕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특별한 영웅이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저 늘봄 경로당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공간을 정비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경로당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네 주민들과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이닥쳤다. 경찰차가 여러 대 출동하고 험악한 사람들이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회장님, 어르신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진수 회장은 자초지종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는 주민들의 얼굴은 분노와 경악으로 물들었다. 특히 이서연 소령이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해냈다는 대목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탄성과 함께 존경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세상에, 바로 우리 동네에 그런 영웅이 살고 있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따님. 아니, 소령님. 동네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와 정리에 동참했다. 누군가는 집에서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가져왔고 음식점을 하는 주민은 따뜻한 국밥을 몇십 그릇이나 끓여왔다. 구청 직원들은 어르신들의 심리 안정을 돕기 위해 상담사를 급파하고 파손된 기물을 즉시 교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의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은 오히려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와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아까 현장에 출동했던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쭈뼛거리며 다시 경로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곧장 이서연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소령님,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소령님을 의심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소령님 덕분에 저희 관내에 큰 골칫덩어리였던 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했다. 그의 눈에는 대한민국 최정예 군인을 향한 순수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괜찮습니다. 맡은 바 임무를 다하셨을 뿐인데요.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저녁이 되자 경로당은 언제 끔찍한 일이 있었냐는 듯 동네 사람들의 온정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푸짐하게 차려진 저녁상에 둘러앉아 어르신들과 주민들은 이서연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영웅 대접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켜준 소중한 일원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애정의 표현이었다. 이진수 회장은 따뜻한 국밥을 한술 뜨고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소령, 오늘 정말 고생 많았네.
그리고 정말 고맙네. 이 늙은이가 오늘 아주 큰 것을 배웠어. 진정한 용기란 주먹을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야. 자네는 우리 모두의 자랑일세. 그 말에 서연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걱정하고 작은 일에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온기. 끔찍했던 폭력의 상처 위로 공동체의 사랑이 새살처럼 돋아나고 있었다. 그날 밤 늘봄 경로당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절은 소리 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성산동 늘봄 경로당을 핥히고 지나갔던 그날의 흉터는 이제 시간이라는 가장 위대한 치유의 연고 속에서 부드럽게 아물어 있었다. 물리적인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변화의 문양이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여있던 일상에 던져진 거대한 파문이었고 그 파문은 경로당의 모든 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경로당의 풍경 그 자체였다. 이전에는 텔레비전 소리와 나직한 대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면 이제는 하루 중 특정 시간이 되면 제법 진지하고 활기 넘치는 학습의 열기가 피어올랐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구청의 지원을 받아 어르신 디지털 문해 교실이 열렸다. 어르신들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스마트폰과 씨름했다. 젊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메신저 앱으로 손주에게 처음 사진을 보내고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는 할머니도 있었고 인터넷 검색으로 다음 날의 날씨와 유용한 생활 정보를 찾아내고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경로당 한쪽 벽에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예방 10계명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었다. 그 아래 게시판에는 최근 유행하는 신종 사기 수법과 대처 요령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가 오면 곧바로 알려주는 늘봄 지킴이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구축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의 보호만을 기다리는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서로를 지켜주는 능동적이고 지혜로운 공동체로 거듭난 것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그날의 영웅 이서연 소령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약속의 날이 찾아왔다.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 늘봄 경로당은 아침부터 미묘한 설렘과 활기로 들썩였다. 김영애 할머니는 평소보다 곱게 단장을 하고 연신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이한성 할아버지는 며칠 밤을 새워 직접 깎고 다듬은 작은 나무 장기판 세트를 소중하게 포장하고 있었다. 오늘 그들의 자랑스러운 딸 이서연이 남자친구와 함께 정식으로 인사하러 오는 날이었다. 경로당 문이 열리고 늠름한 정복 차림의 이서연과 김진우 소령이 나란히 들어섰다. 두 사람은 양손 가득 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다른 각 잡힌 군복을 입은 서연의 모습은 그 자체로 빛나는 위용을 뿜어냈고 그녀의 옆에 선 김진우 소령 또한 서연 못지않은 듬직함과 신뢰감으로 어르신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어르신들 충성. 대한민국 육군 소령 이서연 그리고 소령 김진우 정식으로 인사 올립니다. 두 사람의 우렁찬 목소리가 경로당 안에 울려 퍼지자 어르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힘찬 박수와 환호성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강철 며느리랑 사윗감이 왔구나. 군복 입은 것 좀 봐. 아주 그냥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네. 든든하다 든든해. 김진우 소령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어르신들 앞에 큰 절을 올렸다. 그의 진심이 담긴 행동에 어르신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한 분 한 분의 손을 맞잡으며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밝히고 안부를 물었다. 서연이 사랑하고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는 마음 깊이 새기고 싶었다. 김영희 할머니는 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어휴, 저 녀석. 내가 언제 며느리 삼는다고 허락했다고.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그 어떤 허락의 말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버지 이한성 할아버지는 말없이 다가와 김진우 소령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사내들만이 아는 가장 깊고 묵직한 인정의 표현이었다. 그날 경로당에서는 온 동네에 소문이 날 만큼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어르신들은 며느리와 사위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며칠 전부터 준비한 각자의 최고 요리들을 선보였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 너머로 따뜻한 이야기꽃이 쉴 새 없이 피어났다. 이진수 회장은 자신이 녹음했던 그날의 결정적 증거를 어떻게 다시 듣고 또 들었는지 무용담처럼 늘어놓았고 최 씨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화투 실력이 더 늘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모두가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더 이상 트라우마로 간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훈장처럼 여기며 자신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로 그때 한 할머니의 스마트폰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렸다. 어르신,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이 오늘까지. 아래 주소를 눌러 바로 신청하세요. 만약 몇 달 전이었다면 누군가는 깜빡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를 문자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태연하게 외쳤다. 어쭈 이놈들 봐라. 어디서 수작질이야. 긴급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절대 문자로 신청 링크를 보내지 않는다. 둘째,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않는다. 셋째,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다. 이거 늘봄 지킴이 예방 10계명 1, 2, 3항에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 그녀의 외침에 경로당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악성 문자를 걸러내고 서로에게 경고해 줄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었다. 이서연과 김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진정한 안도와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군인이 국민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국민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 또한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고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어르신들은 돌아가려는 두 사람의 손에 직접 싼 떡과 반찬, 그리고 손수 짠 작은 목도리 등을 쥐어주며 친손주를 보내는 듯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한성 할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장기판을 김진우 소령에게 건네며 말했다. 앞으로 우리 서연이와 인생이라는 장기를 둘 테지. 언제나 서연이의 다음 수를 먼저 생각해주고 혹여 외통수에 몰리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든든한 궁이 되어주게.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김진우 소령은 장기판을 소중하게 받아들며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경로당을 나서는 두 사람의 등 뒤로 어르신들의 따뜻한 배웅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주홍빛 노을이 물든 성산동 골목길을 나란히 걸으며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선배님. 함께 와줘서. 내가 더 고마웠어. 김진우 소령은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오늘 확실히 알았어. 내가 왜 그토록 강해져야만 했는지. 그리고 너의 그 강인함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고 있는지를. 너와 함께 그분들을 지킬 수 있다면 나에게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거야. 너는 내 전우이자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나의 대한민국 그 자체다, 이서연.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서 하나로 길게 합쳐졌다. 저 멀리 늘봄 경로당의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유난히 따뜻하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저 낡고 작은 건물의 불빛이 아니었다. 한바탕 폭풍우를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공동체의 온기였으며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만들어낸 희망의 등불이었다. 그리고 이서연과 김진우 같은 수많은 청춘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고자 하는 이 땅의 평화 그 자체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이 지켜나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 속에서 늘봄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한 젊은 군인들의 보이지 않는 맹세가 이 땅의 하늘 아래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